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날씨가 정말 이렇게 변덕을 좀 부리고 있잖아요. 이게 겨울인가 싶다가도 너무 매섭게 춥고. 근데 예전에는요, 코트를 입을 때 저는 속단추의 의미를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는 뭐 좀 오픈하고 다닐 정도의 허세가 가능한 그런 건강 상태였다면 이제 점점 속단추에 의지해서 꽁꽁 싸매야지 되는 그런 어떤 몸 상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트의 속단추가 굉장히 알찬 기능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속단추로 잠궈주면 그 겉이 울지 않도록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바람막이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해내더라고요. 신앙에 있어서도 어쩌면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 겉단추보다 이 속단추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채워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모실 이분은요. 진짜 여러모로 이 코트의 속단추처럼 든든한 신앙의 여밈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님과의 튼튼한 관계를 유지하고 넓은 사역에 또 힘쓰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뵙고 너무 떨렸어요. 자, 전 국가대표 탁구 선수이자 현 국가 후보 선수 청소년 감독이고요. 지금은 선교사로 사역 중인 양영자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설레요. 80년대 한국 여자 탁구의 전성기를 열며 녹색 테이블의 여왕이라 불린 전 탁구 국가대표 선수 양영자. 화려한 명성 뒤에 그녀는 팔꿈치 부상과 간염,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그 힘든 시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떠난 몽골에서 탁구로 선교하며 15년의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된 양영자 선교사. 현재 국가 후보 선수 청소년 감독으로 청소년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하늘나라의 메달을 꿈꾸는 양영자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열린 88년 올림픽에서 현정화 선수와 짝을 이루어 복식 금메달. 은퇴를 하고 나서 우울증을 앓게 됐어요. 왜요? 네. 이렇게 선교 훈련까지 받고 뭐 정말 선교사가 될지는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대저 의인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 붙들고 다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대표 탁구 선수였고 88 올림픽의 주역이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딱 뵙는 순간 그때의 환호성과 국민적인 열기와 뜨끈뜨끈한 그 떨림? 이게 고스란히 막 저를 압도하는 거예요. 혹시 저 같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오랜만에 뵈신 분들은? 아니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요? 저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 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때도 이 녹색 테이블의 여왕이라 불리셨을 때도 그때 한미모 하신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대로 방부 처리된 미모 상태를 유지하신 채 나와주셨어요. 약간 감사합니다. 겸손하시려고 시동 거시는데 아니 아름다우십니다. 네. 지금 근데 깜짝 놀란 게 저는 얼핏 그 크리스찬이시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선교사로 지금 사역을 다 하고 계시는 건 몰랐어요. 네. 양영자 선수 하면요. 88 올림픽 때 그 짜릿한 경기로 우리 국민들의 그때 한을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올림픽에 좀 우리가 한을 많이 남았는데 금메달을 거머쥔 그 모습. 한국 대 중국 여자 복식 결승. 환상의 콤비네이션 한국의 양영자 현종화조가 중국의 자오주민 천징조를 누르고 우승했다. 그때부터 시작됐죠. 우리나라의 이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우리나라 탁구 선수가 메달을 놓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동메달까지라도 땄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노메달이어서 그 점을 좀 속상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자 선수들은 아무래도 요즘 기량이 조금 더 이렇게 저조돼 있다고 그럴까요?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중국만 이제 겨냥하면 됐다면 맞아요. 지금은 이제 중국을 넘어서 또 넘어야 될 벽들이 사실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상승세에
그래요?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3, 4위전에서 아깝게 독일한테 지는 바람에 동메달을 놓쳤는데요. 네네. 그래도 너무 잘했고 선전해서 흐뭇하긴 했지만 메달을 이제 못 딴 것 때문에 그게 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여자 선수들의 기량이 조금 더 약해졌을까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탁구가 이전에 했던 탁구와 네. 지금 현재 탁구가 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예를 들자면 네. 21점까지였던 점수가 11점으로 바뀌었다든지 공이 2.5g이었는데 2.8g으로 바뀌었다든지 또 페놀드라고 이게 탁구는 두 가지 이제 적는 게 있는데 쉐이크 핸드나 페놀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전에는 페놀드로 많이 이제 선수들이 했다면 지금은 모두 거의 쉐이크 핸드로 이제 바뀌면서 탁구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아하.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개성이 있는 그 탁구가 조금 죽으면서 이제 현대 탁구를 중국에서 비슷하게 하려다 보니까 우리 개성도 죽고 중국 것도 아예 흡수가 아직 안 된 그랬구나. 그런 약간 미흡한 면이 있어요. 네. 우리는 좀 탁구가 음. 전투적이면서 좀 카리스마 있게 막 매다 꽂는 막 이런 느낌이 네. 많은데 그 쉐이크 핸드라는 게 어감상 느끼기에도 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뭐 변동이 많은 건가 하여튼 네. 그런 변화가 또 있었네요. 네네. 이래서 게스트를 또 모심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정보를 또 우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은 국가 청소년 이게 국가 후보 선수 청소년은 정확하게 어떤 선수들인지가 이제 궁금해요. 대한체육회에서 이렇게 꿈나무를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은 중학생들, 네. 그리고 주니어는 고등학생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동계, 하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주니어를 이제 맡은 감독인데 고등학생들이죠. 거의. 그렇죠. 네네. 그 질풍노도의 시기. 네, 그래서 고등학생님들. 국가대표 후보라는 말 그대로 이 선수들이 잘해서 국가대표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약간 부담스러운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혈기왕성한 아이들 아닙니까? 맞아요. 야, 이거 좀 듣기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가 안 잡히는데 뭐 그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얼마나 잘하고 계실지 안 봐도 알겠습니다. 그 선교사로도 또 사역하고 계신데 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게 연예인들에게만 근황을 여쭙는 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께도 그간의 근황이 좀 궁금해요.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저는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네. 은퇴를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이제 두 딸도 얻고 그리고 바쁘셨네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97년도에 몽골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모두요. 네. 제가 가서? 몽골 가셨다는 얘기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도 가서 알았는데 네. 내몽골이 있고 외몽골이 있는 네. 걸 알게 되었는데 외몽골에서 6년, 내몽골에서 8년 이렇게 해서 14년 정도 네. 사역을 하고 그리고 4년 전 거의 5년 전에 아직 5년은 안 됐네요. 예. 네, 돌아왔죠. 와. 네. 그 15년 가까운 시간을 몽골을 안팎으로 지키셨네요. 그죠? 와, 뭐 자세한 이야기는 또 우리가 계속 네, 네. 시간을 갖고 얘기 나누겠지만 일단 양영자 선수의 프로필 제가 이렇게 또 꼼꼼하게 우리 조소연 작가가 준비를 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양영자 선수는 1964년 전북 익산 출생이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약간 그 어투에서 그 정감 어린 그 뉘앙스가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엊그제 KTX로 익산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탁구를 시작하셨고요. 1979년 4월 유고슬라비아 노비사드에서 열린 제36회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서 15살, 15세 어린 나이로 대표에 발탁되어 주목을 받습니다. 이후 86년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 단체전 1위 시작됩니다. 87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39회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복식 1위.
그래서 녹색 테이블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었고요. 이후 서울에서 열린 정점을 찍을 때죠. 88년 올림픽에서 현정화 선수와 짝을 이루어 복식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후 1989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퇴를 선언하시고 한국 WEC 국제선교회 선교사로 훈련을 받으신 후에 1997년 몽골에 가셔서 몽골을 안팎으로 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탁구를 시작하셨다는 이 대목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때는 사실 지금은요 좀 초등학교 때 뭔가를 준비하는 게 흔해요. 그때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고 뭐 이게 사실 전무후무할 때였어요. 그때 네. 73년도가요. 그러니까. 사라예보 이혜리사, 정현수 그 선배님들이 네. 세계대회에서 처음으로 단체전에서 우승을 하고 돌아왔을 때라 탁구의 붐이 있었던 그랬구나. 때였었어요. 타이밍이 또 네네. 열기에 휩싸일 그 때였구나. 영향을 받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탁구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짜릿한 전율을 느끼신 거예요? 제가 탁구를 이렇게 치는 걸 보지는 못했는데 예, 왜 근데? 이제 왜 금메달을 따는 열기들이 있잖아요. 그쵸, 막 그쵸. 탁구장이 많이 생긴다든지 네, 맞아요. 그런 케이스 같아요. 저희 학교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 클럽 활동 중에 탁구가 없었는데 탁구부가 생긴 그럴 거예요.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선생님 추천에 의해서 이제 그 탁구부에 들어가게 된 케이스인데 네, 박태원 선수가 메달 딴 이후에 빈 체육관에 그렇게 물을 채워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수영장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도 있었어요. 수영하다 겨울 되면 얼려서 우리 김연아 선수 만들고 또 얼음 녹으면 수영하게 해서 박태원 선수 만들자는. 근데 국민적인 그 뜨거운 붐과 함께 했다는 것도 굉장히 럭키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좀 민첩하셨어요 옛날부터. 사실 제가 탁구 네. 하게 된 동기도 네. 이제 저희 반에서 그림을 그리러 풍경화를 그리러 산에를 선생님 데리고 네. 가신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제가 네. 이렇게 앉아서 얌전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막 친구들 어떻게 그리는지 왔다 갔다 막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제가 좀 탁구를 네. 좀 운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저를 추천을 하신 거예요. 탁구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고. 네. 탁구만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선생님이 보신 거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진짜 이렇게 딱 얼핏 뵙기에는 그림 그리실 분 같은데 은근히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새롭네요. 재미있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탁구 시작하시고 바로 두각을 나타내신 거예요? 5학년 때부터 이제 전국대회 나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적을 내면서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중2 때였는데 네. 고등학교 언니들하고 같이 시합하는 시합이 있었는데 네. 이제 중학교에서도 1위, 중고 합해서 하는 대회에서도 1위 하면서 그때 이제 부각을 저를 시켜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네. 꿈을 갖게 된 것 같고. 저는 완전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네. 탁구 하실 때 양영자 씨의 그 눈빛이 저는 아주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특히 이렇게 딱 탁구공하고 딱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렇게 딱 칠 때 그 정말 그 카리스마 있는 눈빛이 어린 나이에도 진짜 실례되는 표현이지만 저 여자 되게 멋있다 막 이런 어린 마음에. 근데 그 양영자 씨에게도 부상은 피해갈 수 없는 네, 네. 시연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팔에 이제 테니스 엘보우가 오는 바람에 탁구 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네. 너무 이제 아프면 통증이 있으면 이제 막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펴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팔이 네. 아프거든요. 이제 그래서 탁구 하기가 어려웠는데 뭐 정형외과에 가니까 네. 진통제 주사, 그 대포라는 관절 주사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되게 지금도 지금 있는지 예스럽다. 모르겠어요. 대포. 운동선수들이 많이 맞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사 맞으면서 뭐 계속 이제 또 효과가 없으면 또 다시 맞고 이렇게 계속 이어서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고 아니고. 그냥 악화만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 아이고. 그렇게 해서 한 거의 6년 정도 그렇게 맞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효과 없더라고요. 그렇죠. 하도 많이 맞아서.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버리니까. 네, 네. 그럼 재활 같은 것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사실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탁구를 그만둬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사실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기도원을 가게 되거든요. 아. 네, 어느 분이 한번 어느 기도원 가면 네. 안수기도 통해서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 이제 듣게 돼서 네네네. 거기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주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안수기도 통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체험을 얻게 되었고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또 귀한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 치유의 연사를 경험한다는 네, 맞아요. 건. 네.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운동할 수 있었거든요. 음. 그랬는데 또 간염이 나중에 1년 후쯤 간염으로 간염이요? 술을 좀 하세요? 저희 네네. 가족의 내력이 간이 다 안 좋아요. 저희도인데 아, 조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사실 어머니, 오빠, 언니까지 다 진짜요? 간암으로 먼저 천국에 가셨는데요. 정말요? 그래서 그때 저도 한 50일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그렇죠. 간 수치가 또 네네,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러면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그런데 가족력이구나. 네, 그러니까 연습 많이 못 하고 시합 나가니까 너무 이제 속상해. 또 질 때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또 지면 또 뭐 안 봐주잖아요. 그냥 그렇죠. 국가대표도 탈락시켜버리고 그렇지. 이러면서 탁구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신앙의 힘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대저 의인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맞아요. 그런 말씀 붙들고 다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말씀 붙들면서 이제 86년 아시안 게임 있었고요. 네. 또 87년도는 세계 선수권대가 있었고 88년도 올림픽 네. 이렇게 있었는데 86년 아시안 게임 끝나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만두는 줄 알았어요. 주치의도 이제 무리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88년 올림픽까지 세상에. 하고 하나님 그래도 금메달 주셔서 네. 따고 그리고 은퇴를 했죠. 어떻게 이렇게 참 신기한 게 네. 그죠? 정말 눕히실 때는 인정사정 안 봐주시고 그냥 눕혀 놓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말씀이 달았던 것 같아. 그죠? 무기력하게 그냥 아무것도 못할 때가 기도와 말씀이 제일 네, 네. 나에게 달았던 순간. 맞아요. 제가 네. 은퇴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정말 상대를 분석하면서 뭐 열심히 연습을 해서 금메달을 땄다면 내가 인터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매 순간순간 시합할 때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딴 금메달이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막 기술적인 이런 것보다는 어려움을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그게 조금 어렴풋이 느껴지는데 그 당시에 있을 때는 귀에도 안 들어오잖아요. 됐고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막 이런 느낌. 맞아요. 너무 좋네요. 진짜 그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만들어주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서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명예와 그 국민적인 사랑을 좀 더 누리고 싶을 법도 한데 그냥 정말 너무 예정돼 있던 것처럼 88년 올림픽 끝나고 나서 89년 은퇴를 선언하시고 바로 선교자로서의 훈련에 들어가신 건가요? 바로는 아니고요. 제가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 약 그 제가 소속해 있던 그때는 제일모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삼성생명으로 바뀌었지만 탁구단이 네. 그쪽으로 바뀌었지만요. 거기서 지도자 생활을 한다고 이제 시간을 좀 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야간에 공부도 하고 네. 주간에는 또 지도하고 네. 이렇게 좀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울증을 앓게 됐어요. 왜요? 네.
내가 이래서 우울증이 있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희 가정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그러질 못했거든요. 늘 부모님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학교를 가야 했고 또 오빠 중에 이렇게 부모님 속을 썩히는 오빠들 있잖아요. 오빠가 있어서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예수님도 잘 믿고 전도도 잘하는 오빠가 그런 분들이 됐는데 돌아서면 정말 엄청나게 바뀌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오빠 되게 이제 미운 거예요. 그쵸, 내 어린 속에 마음에. 있거든 미움이나 어떤 막 마음의 분노나 증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늘 시합하고 타고 하면서 이걸 꾹꾹꾹 이제 눌러놓고 있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내적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 보면 조울증, 뭐 우울증 올 확률이 많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연예인들이랑 비슷하다. 운동선수들도 네. 연예인도 저를 포함해서 많아요. 그게 왜 방송을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운동을 할 때 스트레스보다 가정사로 스트레스를 받은 걸 방송으로 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운동으로 누르시고 네네네. 극복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딱 스톱이 되니까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머님이 또 먼저 천국에 가시게 되면서 제가 엄청난 그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듣기로는 어머님이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네. 중심을 잡아주시던 물론 이제 분이셨다고. 많은 분들의 어머님이 다 똑같겠지만 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할 때 얼마든지 탁구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지원해 주셨던 분이고 또 뭐 열심히 새벽기도 철야기도 나가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정말 기둥과 같은 그런 그치. 어머님이셨는데 이제 63세이셨어요. 간암으로 투병생활 하시다가 이제 먼저 이제 천국에 너무 가셨고. 젊으실 때. 네. 그래서 우울증이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엄청 그랬구나. 오랫동안 알았어요. 한 1년 반, 거의 2년을 이렇게 좀 드러내지 않고 지낸 적이 있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상담도 계속 받으시면서. 네네네. 근데 저도 이제 겪어봤지만 기도조차 안 나오는 순간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사탄이 네네. 맞아요. 그럴 때 가장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는 걸 전 느꼈어요. 그쵸. 그래서 정말 어떤 땐 사람 너무너무 만나기 싫고 맞아. 아예 혼자 이제 있고 싶고 네. 그리고 사탄이 이제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아. 너를 버리셨어. 버렸다고. 이 세상에는 너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고 그렇게 신앙하고도 이제 멀게 느껴지는. 가면 사탄들이 비슷한 카드로 돌려막기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해. 너는 끝났어. 하나님 널 버렸어. 이제 더 이상 사람들하고도 넌 어울릴 수 없어. 이 녀석들 이거. 그러니까 다시 네. 못 일어날 거라고 그래, 사람들이 그래. 생각하고 맞아요. 이제 떠나는 거죠. 제 곁을. 그때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 고독하고 외로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맞아. 절대적인 고독. 네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런 우울증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음. 몽골에 갈 수도 있었고 또 몽골에 가서 사실 저희 사역했던 데가 네. 수도에서 한 또 10시간 기차를 타고 들어가는 시골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동쪽 고비 사막에 있는 네. 쪽이었는데 한국 사람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뭐 핸드폰, 인터넷 이런 게 전혀 이제 없어요. 뭐 전화 한번 그랬을 걸려면 거야. 우체국 가서 해야 되고. 진짜요? 뭐. 네. 그러니까 그러한 척박한 곳에서도 이제 지낼 수 있었던 것이 그 우울증의 그 기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큐티 그 묵상의 시간 그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몽골에 가서도 지낼 수 그쵸.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근데 가끔씩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여행 가서도 길을 한 번씩 잃잖아요. 그럼 꼭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맛집을 발견해요. 그래서 길을 잃는 게 썩 나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우울증을 겪고 힘들었던 시기에 근데 이게 맛집 발견이라는 참 저렴한 비유를 써서 그렇지만
운명의 상대를 음. 발견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교한 솜씨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 지금의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을 네네. 만나셨는지. 제가 사랑의 교회에 청년부에 있었어요. 아, 예, 네, 예. 있었는데 저희 남편도 이제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이제 있었어요. 교회에서들 다들 만나는구나. 그런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뭐 직업이 뭔지 이름이 뭔지 이제 모르고 워낙 있었다가 교회만. 얼굴만 그냥 알고 있었어요. 아, 네네네.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뭐 막 이상하게 신문도 막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요? 예. 뭐 아무래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막 음. 기자들이 맞아요, 이상한 맞아요. 기사도 쓰기도 하고 막 그분들이 그러거든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분들이야. 그냥 창의력이 아주 그냥 가끔 몇몇 분은. 예. 그래서 저 아는 그 집사님이 자카르타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한국에 나오셨다가 이렇게 있지 말고 자카르타에 가자. 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한 40일을 머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어느 날 어느 코트라 관장님이라는 분이 네. 저희 점심을 사주기로 했어요. 네. 근데 점심 때 나와 보니까 어느 청년이 나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사랑의 청년부에서 봤던 청년이었던 네네.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기자였던 거예요. 연합뉴스 이제 국제부 네. 기자였던 거예요. 오. 그래서 동남아 이렇게 출장차 취재를 하러 왔다가 네. 그 코트라 관장님 경제 기사를 쓰러 와서 이제 이렇게 기자들은 전도를 잘 안 하는데 그날따라 하고 싶더래요, 그분을. 네.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온누리 교회 장로라고. 그래서 그러면 기자님은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오늘 점심 사랑의 교회 사람들 내가 점심 사기로 했는데 같이 네. 갑시다 해서 나와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집사님이 네.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인도네시아였거든요, 자카르타. 네네. 2번을 초대를 집으로 한 거예요. 음. 그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자카르타에 머물 기간 동안. 네네네. 그래서 초대를 집에 해서 이 얘기가 이제 오고 가고 하다가 저희 죄송해요. 그 집사님이 뭐 이것저것 신상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서울에 가서도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는 왜 밥만 사주지 사람들이? 뭐 이게 신상 이게 있어야 되는데 밥만 먹고 가네. 그러셔서 서울에 오셔서 혹시 이렇게 만나셨어요? 네, 만났는데 그때 제가 아직도 우울증이 회복이 안 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하루는 내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우울증에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이렇게 다니는 사람하고 같은 느낌이 없다. 마치 나는 꿈속에서 있는 것 같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지금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그 남편 되는 분이 이제 계속해서 본인이 새벽기도 나가서 큐티만 들었던 말씀, 큐티했던 걸 이제 만나면 나누고 또 제가 이제 디프레스 돼 있는 그걸 어떻게든지 끌어올리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속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예, 엄청 큰 힘이 됐죠 그때. 그랬구나. 그러니까 참 어떤 방법을 쓰실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어떻게 이제 어떤 그림 안에 넣을까 얼마나 고심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또 두 분이 몽골로 선교를 가게 될 건 또 꿈도 못 꾸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네. 선수할 때도 선교사가 그러니까 탁구를 통해서 선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늘 네,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그 선교의 비전이 있는 자매를 만나면 선교사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기가 막히네요. 성격이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맞은 거죠. 그래도 저는
이렇게 선교 훈련까지 받고 뭐 정말 선교사가 될지는 그건 몰랐어요. 그냥 다리 탁구하면서. 반만 걸칠 줄 알았는데 두 다리 다 빠질 줄 정말 우리 모두 그런 생각 속에 살잖아요. 약간 반만 걸쳐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워낙 그게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리 마음이 겁을 먹고. 근데 일단 가셨어요. 이제 가셔서 자녀를 또 이렇게 양육을 하시면서 선교 사역을 오래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한 15년 가깝게. 네, 14년. 14년을 하셨는데 야, 여기 스토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낙후된 조건뿐만이 아니라 좀 배척하는 이런 마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그때는 사람들은? 이제 몽골이요. 네. 90년도 때는 이제 사회주의에서 벗어나서 자본주의로 이렇게 시장 경제로 들어설 때였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좀 더 공허하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때 막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부흥할 수 있는 나라가 몽골이 되겠다라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군요. 네, 저희 그 마음은? 남편이 이제 2번 먼저 답사를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몽골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게 된 계기가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갔는데 사실 성경훈련 받을 때 뭐 문화 충격이니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론적으로 배워요. 네네. 근데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하고 실제 가서 생활하는 거는 너무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이론하고 다른 것 같아요. 언어도 물론 뭐 다르기도 하지만 이제 문화가 되게 이제 다른 거예요. 거기도 전통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네네네. 이제 뭐 종교도 남아불교, 그 나라 종교가 남아불교고. 그렇구나. 공산주의에서 얼마 이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근데 네 거 내 거에 대한 개념이 그 당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을 꾸잖아요. 그러면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시간 개념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이제 무작정 찾아오는데든지 그죠. 예약이 없네요. 이제 집 계약을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살고 있다 이제 그런 그렇죠? 계약이죠. 네. 계약은 해요. 네. 근데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그 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면 나가라고. 그래. 위약금도 그런 없겠네요. 거 없어. 그런 거 전가 너무 이제 황당한 거죠. 중간에 이제 진짜. 너무 추운데 어디 가서 집을 얻으라고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그런 서러움도 있었고 막 그렇겠다, 진짜. 좀 충격도 있었고 이삿짐을 다 싸고 매실까지 컨테이너로 이제 기차역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몇 번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했는데 네. 이제 트럭 뭐 불러서 운전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시간들도 다 있는 건데 3시에 온다는 기차가 밤 9시에 그 오더라고요. 대단한데요. 대단한데요. 뭐 이런 거면 아무튼 이런 자유분방하기가 입으로 말할 수가 없네요. 아니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시간은 널뛰기라지. 근데 그렇게 네. 약간 이제 그 개념 정리가 안 될 때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안 그럴 그때, 거예요. 그쵸. 그때는 조금씩 그랬지만. 지금도 아주 많이 뭐 이렇게 개선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2004년에는 내몽골이라는 중국 안에 자치주 네.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아직 방문을 안 해봐서 외몽골 잘 상황을 모르겠어요. 또 모르고. 그런데 이제 몽골에서는 정확하게 그럼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몽골어를 2년 동안 이제 배웠어요. 저희 그 웩이라는 그 단체 안에서는 네. 아무 사역 안 하고 언어 공부를 먼저 하게 하거든요. 그게 중요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남편이 이제 우리 시골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네. 현지인 크리스찬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집에서 이제 먼저 모이기 시작하고 또 성도들이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어도 비자 받기 어려워요. 근데 저는 탁구를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비자를 쉽게 이제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아서 어린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또 이제 그렇게 사역을 그랬구나. 하고 있었어요. 탁구가 몽골에서도 탁구를 많이 치는 분위기인가요? 사실 몽골은 뭐 말, 레슬링, 그러니까. 뭐
활 네, 이런 좀 게 이제 많이 유명하거든요.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탁구를 잘하지 못해요. 음. 하긴 하는데 그리고 육식을 하는 그 나라잖아요. 아, 네. 거기는 진짜 없는 고기 없는 것 같아요. 막 낙타고기, 말고기부터 시작해서 육고기는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힘을 쓰는 이제 운동을 잘하는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탁구는 조금 이제 벗어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약간 사실은. 성향하고도 안 맞는 운동이지 않을까. 음. 실내 스포츠라고 하니까. 그런데도 그 시골에도 탁구를 하는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탁구대를 이제 우리가 가져간 탁구대 설치해줘서 탁구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사역을 했고 또 나중에는 이제 남편이 이제 신학을 했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이제 신학교에서 그런 것도 가르쳐줬다가 성경 번역을 이제 외몽골의 성경 번역 리뷰 감수하는 작업을 맡게 된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근데 남편이 사실 그 연합뉴스에 있을 때도 그냥 그런 취재 기자가 아니었고 번역 기자였어요. 그래서 한국 뉴스를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일을 6년 정도 했는데 세상에. 그때는 왜 그 일을 했는지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준비시킨 통해서 번역으로 6년 동안 일을 시키고 네. 성경 번역자로 세우신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감수 일을 하다가 그리고 내몽골에 간 이유는 외몽골과 내몽골에 이 몽골 사람들이 말은 통해요. 서로. 근데 이 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외몽골은 키릴 문자라고 해서 러시아 문자를 가져왔고요. 그 내몽골 중국 자치주라는 건 자기 고유의 문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네. 그러니까 이 키릴 문자를 내몽골 사람들은 모르네요. 모르는 거죠. 같은 몽골이라도. 네, 같은 몽골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절로 가져가면 이제 못 알아보니까 내몽골어로 성경 번역을 하게 된 거죠. 와, 그렇구나. 그곳에 이제 일본 선교사가 먼저 하고 있었고 같이 합류해서 같이 이제 그 번역을 하게 됐죠. 그 전혀 다른 어떤 사역으로 이렇게 조금 더 넓게 폭넓게 선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탁구와 언어 번역과 그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제 탁구 사역을 도울 수가 없고 저는 또 저희 남편의 성경 번역 사역을 도울 수가 없고 완전히 서로 독립된 따로따로. 어떤 선교 사역을 지금 네, 하고 네. 계시는데 기억에 남는 스토리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선교 사역 중에 예. 탁구를 가르쳐 준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탁구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 선생님이 전문 선생님이 아니고 탁구를 이제 좋아를 하면서 탁구 그렇죠.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직업은 화가이셨어요. 화가요? 오, 그림 그리시는 그림을 분이. 그려서 이제 기차 우리가 사는 지역이 셴샨드라고 중국을 가기 전에 멈춰서 한 20분 정도 쉬는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중간 지역이었어요. 중국과 이 몽골 사이. 거기서 그림을 이제 깔아놓고 팔고 했던 그런 선생님인데 몽골 사람들이 보면 막 체격이 굉장히 그렇죠. 크고 다 돌아다니는 분들이라서 골격이 고기랑 고기도 다 드시는 분들인데 그때 그분 또 막 생긴 것도 조금 막 이렇게 골격이 있으시고 하게 좀 생겨서 처음에는 좀 말을 못 붙였었던 건데 이제 어느 정도 탁구를 이렇게 아이들 가르쳐 주다가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좀 내 간증을 좀 해야겠다, 전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온 비디오도 있었고 옛날에 뭐 올림픽이니 뭐 했던 것도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제 초대를 했어요. 했는데 이 선생님을 초대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아이들에게 내가 간증하고 전도하는데 이 선생님이 방해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약속한 날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나 초대 안 했잖아요, 이 선생님. 그냥 왔어요. 거기서 소문을 들었는지 당혹스러우셨겠다. 뭐 할 수 없이 이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이제 간증을 하고 이제 전도하면서 이렇게 딱
끝냈어요. 다 끝내고 애들은 다시 돌아가고 집에 가고. 근데 이 선생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집에 네. 가셔야 될 때가 네네. 됐는데도 네.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근데 안 가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게 이것저것 많았던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아니면 제 간증에 양육자 대해서 씨에 내가 대해서. 팔이 아파서 나았잖아요. 네, 네. 그걸 정말 하나님이 음.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나았냐고.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 사람한테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내가 간염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극복하고 금메달을 이제 따고 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모임에 수요 예배도 있었고 철야 예배도 있었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수요 예배부터 참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 그러면서 너무 이제 기뻤잖아요. 그러는데 이분이 하루는 저희들에게 간증을 자기가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좀 하게 해달래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네. 와요, 그렇네. 자기가 그렸던 그림 2개를 가져왔어요. 네. 가져와서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그렸던 그림이고 네네. 하나는 예수 믿고 나서 그렸던 그림 2개를 저희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어두웠던 사람이었다. 이 그림을 좀 봐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내 그림 밝아졌다라고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감격스러운 거예요. 방해할까봐 걱정했던 분이.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학교 강당에 탁구 가르치러 갔는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탁구를 하기 전에 애들아 이리 모여봐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뭐 하려고 그러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선생님이 애들아 연습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야. 어머. 그러면서 기도를 탁 하고 그러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희가 거기서 이제 떠날 때 네. 그분이 리더가 이제 장로 리더가 그렇죠. 되어서 그렇겠네요. 흐름상. 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살짝 네, 이제 살짝 선입견도 그때, 있을 예. 법하죠. 근데 그렇죠. 그래서 야, 때를 대단하시다.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라는 저 말씀을 기억났어요. 그렇겠네요. 네. 감동의 여운이 굉장히 길게 남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랬구나. 근데 참 보면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 양영자 씨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다시 한번 참 대단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보통 우리가 선교하면 되게 부담부터 갖져요. 어디 떠나야 되나? 내 직장 다 그만두고 어디 옮겨야 되나? 근데 물론 그런 선교의 사역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로도 충분히 내가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요. 그렇죠? 탁구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거를 활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점점 지경을 넓혀가신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되니까 네, 또 꼬리를 한번 내립니다. 그만 버티자. 네, 저도 한때 뭐 다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떠나야 되나? 아니에요. 그게 저의 계획이었더라고요. 저의 생색이었고. 그래서 참 재밌게 우리의 삶을 엮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을 느꼈어요. 맞아요.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시면 함께 나눌까요, 우리?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그 국가대표 후보 선수 청소년들 가르치는 일이랬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매일 저랑 같이 제가 가르치는 상황이 안 돼요. 이게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동계훈련 뭐 20일, 하계훈련 20일 그때만 이제 선수들이 각 전국에서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한 32명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 선수들에게 전 믿음을 이제 심어주는 것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 떨어져 있을 땐 카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늘 보내고 있고 그런데 바라기는 이제 선수들이 뭐 가랑비 옷 젖는다고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보면서 믿음이 좀 자랐으면 믿음의 주역들로 자랐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오늘 짧은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굉장히 그 영향력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크게 복식으로 큰 소리 안 내셨는데도 굉장히 몰입을 시키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그냥 별로 안 듣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근조근 속삭이시는데도 계속 빨려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었던 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어느 길을 가시든 간에 저희가 함께 축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